평양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빼어난 자태와 감으로 이름을 날렸다. 스스로 말하기를 많은 남자를 겪었지만 그중 너무나 아름다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으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곤 했다. 어릴 적 순사를 모시고 영광정에서 잔치를 열었지요. 석양 무렵 난간에 기대어 길게 뻗쳐있는 숲을 바라보는데 아름다운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는 듯 달리는 듯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배를 불러서 타고 강을 건너 대동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풍채가 늠름해 신선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심신이 취한 듯하여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누각에서 내려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동문 안에 한 점사로 들어가더군요. 그곳을 눈여겨봐두고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을 고치고 촌안하게 옷을 입고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창틈으로 몰래 보니 정말 옷같은 미청년이 등촉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동침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창밖에서 기침소리를 내니 그 청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집 안악입니다. 그러자 그가 또 물었습니다.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왔소? 오늘 저희 집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 잘 곳이 없습니다. 은목 한 자리를 얻어 잘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럼 들어와도 좋소. 그가 문을 열어주어 저는 들어가 등촉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더군요. 그분은 밤이 더욱 깊어지자 등촉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윽고 제가 신음소리를 냈지요. 청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아픈 소리를 내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부터 가슴과 배 쪽에 통증이 있었지요. 방 온돌이 차가워 고질병이 도졌나 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등 뒤가 따뜻하니 이리로 와서 누우시오. 저는 그의 등 뒤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는 식경이 지났는데도 역시 돌아보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행차는 혹 내시가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첩은 사실 주인집 안악이 아니고 관기입니다. 오늘 연광정에서 행차의 풍채와 거동을 보고 속으로 무척 흠모하게 되어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번 뵙고자 한 것입니다. 첩의 자질이 추악한 것이 아니고 나이로 보아 행차 또한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곳에 남녀가 함께 있는데도 한 번도 돌아보시지 않으니 고자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관기란 말이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네가 주인집 안악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이니라. 이제 옷을 벗고 동침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하여 그분이 저와 더불어 희롱하는데 그 풍류와 흥미가 가히 화류장에서 노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과 마음껏 정을 나누었지요. 새벽이 되자 그분은 일어나서 행장을 바삐 챙기고는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지요. 뜻하지 않게 만나 하룻밤 인연을 행복하게 맺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으니 이별의 회한을 어찌 말로 다하겠느냐? 내 행랑에 정을 표할 물건이 없어 시나 한 편 남겨줄까 한다. 그러고는 제게 치마폭을 펴들게 하고 시를 써주었습니다. 강물은 먼 길 나그네인 양 머물지 않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내는 정이 그윽하네. 은촉 오경에 비단 휘장 차가운데 비바람 수풀에 가을 소리 가득하네. 그분이 시를 다 쓰고 나서 붓을 놓고 일어나니 저는 울면서 사는 곳과 성명을 여쭈었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수와 누대 사이를 떠도는 사람이니 사는 곳과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는 훌쩍 떠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분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시가 쓰여 있는 치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름다워 잊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한 재상이 있었는데 서생 시절에 매우 가난했다. 하루는 성균관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린 종으로 하여금 책 상자를 지고 앞서게 했다. 이현에 이르러 종이 길가에서 꽤나 긴 물건 하나를 주어 바쳤다.
질긴 종이로 10번이나 싼 것이었다. 열어보니 봉황을 새긴 금비녀였다. 모양이 기묘하여 값을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서생이 말했다. 이건 틀림없이 주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일 테니 분명 찾으려고 다시 올 게다. 그러고는 길가에 서서 기다렸다. 이윽고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그 옆에 이르러 좌우를 살펴보는데 무얼 찾는 모양이었다. 서생이 위아해하며 종에게 물어보게 하였다. 뭘 하느라 서두르오? 금비녀를 잃어버려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서생이 다시 종을 시켜 금비녀의 모양과 길이와 굵기를 물어보고 또 그걸 무엇으로 쌌는가 물어보게 했다. 여자가 모두 꼭 들어맞게 대답했다. 서생이 소매 속의 것을 내어주니 여자가 놀라 기뻐하며 엎드려 흐느꼈다. 여자가 서생의 관양과 이름과 거주지를 물었지만 서생은 말해주지 않고 떠났다. 그 뒤 서생은 과거의 급제에 수십 년간 안팎의 화려한 관직을 지내니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한 번은 이조판서로 종묘에 행차하는 임금을 따라갔다가 어느 서리의 집에서 쉬게 되었다. 집이 매우 좁아 사랑과 안방이 붙어 있어서 안방의 소리가 다 들렸다. 앉아있는데 문득 안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들어보니 가느다란 부인의 목소리였다. 축원하기를 옛날 이현에서 금비녀를 돌려주신 어르신 부디 신령님이 도와주시어 306경 다하게 하옵시고 자손이 가득하고 장수와 부귀를 두루 누리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조판서는 유생 때의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좌우에 명하여 그 주인집 서리를 불러오게 했다. 서리가 마루 아래에 엎드리니 이조판서가 말했다. 안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사연인고? 서리가 두려워하며 대답했다. 무지한 여자가 높으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치성 드리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황공하고 황공하옵나이다. 이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로다. 서리가 머뭇머뭇하다가 말했다. 비록 비루하고 쓰잘데없는 일이지만 감히 그대로 고하겠나이다. 30년 전이 일입지요. 소인의 처는 어느 왕실 댁과 친하게 지냈지요. 그 부인마님께서 소인의 처에게 큰돈을 주시면서 금비녀를 사오게 하여 혼수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소인의 처가 비녀를 사서 오다가 실수로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돌아가 찾는데 한 서생께서 그걸 주워 갖고 있다가 돌려주셨지요. 그래서 소인의 처는 무거운 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모두 그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이 바로 비녀를 잃어버렸던 날입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반드시 떡과 음식과 술과 안주를 마련해 신령님께 그분의 복을 빌어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판서가 말했다. 내가 바로 그 비녀를 돌려준 사람이네. 내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네 말을 들어보니 비로소 오늘인 줄 알겠네. 그러고 보니 나의 부귀영 딸이 모두 자네 처의 정성 덕분인 것 같네. 서리가 크게 기뻐하며 들어가서는 처에게 나와 아련하게 했다. 처가 급급히 나와 간절히 감사를 올리며 놀라 기뻐하면서 울었다. 그로부터 이조판서 댁에 옛 친구처럼 왕래하게 되었다 한다. 통제사 유진왕이 젊었을 적 선정관으로 대궐에 숙직하고 있었다. 그에는 이모년으로 아주 엄한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다. 어느 달 밝은 밤, 임금이 숙직 선정관은 입시하라는 명을 내렸다. 진왕이 명을 받들고 입시하니 임금은 긴 칼 하나를 하사하며 교시를 내렸다. 내 들으니 아직도 여염집에서 술을 많이들 빚는다고 한다. 너는 이 칼을 가지고 나가 3일 안에 술 빚는 사람을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러지 못하면 내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니라. 진왕이 명을 받들고 물러났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침통하게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랑하는 첩이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침울하세요? 내가 술 좋아하는 건 너도 알지? 술을 못 마신 지 오래되어서 갈증이 나 죽을 지경이다. 첩이 말했다. 날이 저물고 나서 술을 구해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밤이 되자 첩이 말했다. 술 있는 집을 알아요.
제가 직접 가야 살 수 있답니다. 그러고는 술병을 끼고 치마로 얼굴을 덮고 문을 나섰다. 진앙이 몰래 그 뒤를 따라가 보았다. 첩은 동쪽 마을 한 초가집으로 들어가더니 술을 사서 나왔다. 진앙은 술을 다 마시고 맛있다며 더 사오라 했다. 첩이 또 그 집에 가서 술을 사왔다. 진앙이 갑자기 술병을 차고 일어났다. 첩이 이상하게 여겨 묻기에 진앙이 대답했다. 아무 곳에 아무 개는 내 술친구지. 귀한 술을 얻었으니 혼자만 취할 수 있겠나? 가서 함께 마시고 싶네. 그러고는 문을 나서서 술을 팔았던 집을 찾아갔다. 진앙이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은 비바람도 막지 못할 정도였다. 한 유생이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다가 진앙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일어나 맞이했다. 손님께서는 이 깊은 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진앙이 자리를 잡고서 말했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왔소.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술병을 꺼내들었다. 이 술은 이 댁에서 판 것이요. 일전에 이러저러한 하교가 있었소. 이미 발각되었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소. 유생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윽고 말했다. 법을 어겼으니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집에 늙은 어머니가 계시니 부디 하직 인사나 하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오. 유생이 안으로 들어가서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노친이 놀라 물었다. 우리 진사님인가? 잠 안 자고 무슨 일로 왔니? 유생이 대답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요. 사대부는 굶어 죽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끝내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붙잡혔으니 소자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노친이 방성대곡하며 말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몰래 술을 빚은 건 재산을 탐해서가 아니었다. 네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 오늘 이렇게 된 건 다 내 죄다. 장차 일을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처도 놀라 일어나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 유생이 천천히 말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내 죽으면 부디 당신이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노친을 잘 모셔주시오. 아무 마을 아무개 형제는 아들이 몇이나 되니 그중 한 명을 데려와 양자로 삼아 편안히 지내시오. 유생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갔다. 유진왕은 밖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심히 측은한 마음이 일어났다. 유생이 나오자 진왕이 물었다. 노친의 춘추가 어떻게 되오? 일흔입니다. 아들은 있소? 없습니다. 유진왕이 또 말했다. 이런 광경은 사람으로서 참아볼 수가 없구려. 나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 내가 대신 죽겠소. 그대는 마음 놓고 술이나 다 내어오시오. 유생이 술을 가져와 같이 마셨다. 진왕은 술그릇을 모두 깨뜨려 마당에 묻고 말했다. 노친을 모시고 사느라 집안 형편이 말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겠지요. 내 이 칼로써 한때의 마음을 표하고자 하니 이걸 팔아서 노친을 봉양하는 것이 좋겠소. 진왕은 차고 있던 칼을 끌어주고 떠나려 했다. 주인이 한사코 사양했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주인이 성명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선정관이요.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소? 그러고는 훌쩍 떠났다. 다음 날이 임금이 명을 내린 기한이 되는 날이었다. 진왕이 대궐로 들어가 처벌을 기다리니 임금이 물었다. 술 빚은 사람을 잡아왔는가? 잡지 못했나이다. 임금이 노여워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네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진왕이 엎드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임금은 제주 안치를 명했다. 진왕은 몇 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풀려났지만 10여 년간 벼슬을 얻지 못했다. 그는 늦게야 복직되어 초계원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니 백성들이 모두 수군댔다. 하루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창고를 봉하고 곧바로 관하로 들어갔다. 어사는 현구를 갖추고 우두머리 좌수와 이방, 창색 등을 모두 잡아들였다. 유진왕이 문틈으로 보니 암행어사는 동쪽 마을 술을 빚었던 집의 유생이었다. 그래서 진왕이 뵙기를 청하니 어사가 엉뚱하다고 여기며 그에 대해서는 답도 하지 않고 말했다. 어찌하여 본관이 뵙기를 청하는가? 정말 몰렴치하도다. 진왕이 곧장 들어가 절을 했다. 어사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색하며 꼿꼿이 앉아만 있었다. 진앙이 물었다. 어사또께서는 본관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다가 혼잣말했다. 본관을 내가 어찌 알까? 진앙이 말했다. 귀대기 예전에 동쪽 아무 마을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사가 움찔 놀라며 물었다. 왜 그걸 묻는가? 모년 모월 모일밤 술을 금하는 일로 왕명을 받들었던 선정관을 혹 기억하십니까? 어사가 더욱 놀라며 말했다. 기억하지. 본관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사가 급히 일어나 손을 잡고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말했다. 그 은인을 오늘에야 만나게 되다니. 이게 다 하늘의 뜻 아니겠소? 그러고는 현구를 물리치게 하고 여러 죄인도 다 석방해주고는 밤이 다하도록 회포를 풀었다. 어사는 며칠 더 머물다가 돌아가서 포상을 요청하는 장계를 올렸다. 암행어사의 포상 장계 중에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었다. 임금은 그 치적을 가상하게 여겨 유진왕을 삭주부사에 제수했다. 그 뒤 진왕은 대신의 지위에 올랐는데 그제야 그 일을 털어놓았다. 당시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 위로움을 이야기했다. 고려말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왕씨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왕씨 일가를 무참하게 몰살시키던 때였다. 병환 중인 완강은 자신의 딸 보아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보아와 그녀와 정혼한 사이인 김정을 늦은 밤 아무도 몰래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어서 떠나거라. 날이 밝기 전에 빨리 가야 한다. 여보게, 그래도 자네가 보아 곁에 있어 난 안심하고 세상을 뜰 수 있네. 어디를 가든 잘 살아주게나. 세상이 험하여 이 나라에서는 왕씨성을 지닌 채 살 수가 없게 되었으니 저 아이가 무슨 죄란 말인가. 어서 이곳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가게나. 보아와 김정은 어렵사리 송도를 빠져나와 황해도 장수산으로 향했다. 겨우 장수산으로 들어간 그들은 인적이 없는 곳에 서툴게나마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김정희와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들 목숨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차마 사랑하는 보아를 그대로 죽게 할 수가 없었다. 보아는 그런 김정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어려운 산속 생활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지 못한 그들은 둘만의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물 한 사발 떠놓고 그들만의 혼례를 치렀다. 김정은 이제 아내가 된 보아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살며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렇게 산속의 밤은 깊어갔다. 진정한 부부가 된 그들은 산속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바디를 하고 함께 잠자리에 누웠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은 토끼라도 잡을 요량으로 산속 깊이 들어갔다. 살며시 발소리를 죽이며 가던 김정은 갑자기 부스럭대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하하하. 김정의 앞에 한 사나이가 웃으면서 나타났다. 이중업이었다. 한때 김정과 동문수학했던 그는 고려를 배신하고 방언의 밑에 들어가 왕씨 멸족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중업은 김정의 약혼녀였던 보아에게 반하여 보아의 아버지 완강에게 자신과 혼이 나면 모든 것을 잘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보아를 뺏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정과 보아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이중업은 보아를 기필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눈이 벌거토록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던 중이었다. 아니, 자네가 어떻게 여길? 김정은 너무 놀라 사색이 되었다. 지금 나라에선 중재인으로 자네를 쫓고 있네. 내 자네와의 예정을 생각하여 보아 낭자만 내게 넘기면 자네의 앞길은 손 써주겠네. 어떤가 생각이 있는가? 이중업은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죽는다 해도 그럴 수는 없네. 설령 내가 그리한다 해도 보아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일세. 김정이 단호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말했다. 과연 그럴까? 사람의 마음이란 변하게 마련이지. 여봐라, 이놈을 쳐라. 이중업의 말에 군사 하나가 달려들어 가차없이 김정의 목을 쳤다. 김정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되고 말았다. 한편 남편을 기다리던 보아는
갑자기 초조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늦으시는 걸까? 설마 맹수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보아는 머리를 저으며 자신을 책망했다. 지아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경망스러운 생각을 하다니 아무래도 내가 한참 부족한 여인인가 보다. 어련히 오실까? 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저녁 밥상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나이가 불쑥 다가왔다. 남편의 모습이 아닌 듯하여 보아는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니시오? 보아 낭자. 이제야 찾아뵙는 꾸려. 보아는 아찔했다. 틀림없이 이중업의 목소리였다. 이 사람이 여기를 어찌 알고 왔단 말인가? 이중업의 뒤에는 군사들이 여럿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에게 보아의 눈길이 멈추었다. 온 몸이 떨려왔다. 군사의 손에 목이 잘린 남편의 얼굴이 들려 있었다. 순간 보아는 정신을 잃고 끝이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보아의 눈에 능글맞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중업이 들어왔다. 보아 낭자, 이런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나와 함께 갑시다. 내 평생 낭자를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오. 이중업은 보아가 아무 말이 없자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낭자를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시오. 혹여 다른 곳에서 몰살이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오. 아무 걱정 말고 이제 나와 함께 편히 여생을 즐깁시다. 이중업은 보아가 이런 산속 생활을 싫어했으리라는 생각에 쉽게 말했다. 보아는 그런 이중업의 얼굴을 보며 굳은 결심을 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중업은 보아의 대답에 기뻐하며 군사들에게 갈 길을 재촉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아무리 없는 생활이지만 내 몇 가지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방에 들어가 채비를 하리다. 보아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마음을 가다듬은 보아는 우선 비수를 찾았다. 어느 때고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지녀온 비수였다. 낭자, 어서 나오시오. 내 계경에 가면 낭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주리다. 웬만한 것은 버리고 가시오. 밖에서 이중업이 재촉하였다. 서방님 기다리십시오. 힘없는 소녀이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서방님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보아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비수를 품속에 감추었다. 이중업은 밤이 꽤 깊었지만 보아를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품에 안고 싶은 마음에 군사들을 재촉해 길을 떠났다. 험한 산중인데다 밤이 깊어서 길을 가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다행히 달빛이 밝아 그럭저럭 길을 가는데 그들 앞에 언뜻 보기에도 깎아지른 듯한 벼랑길이 구불구불 펼쳐졌다. 벼랑길의 초입에 이르러 이중업이 보아에게 말했다. 위험하니 군사들을 먼저 보내야겠소. 내 손을 놓지 말고 꼭 붙어 따라오시오. 그러고는 뒤따라오던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들이 먼저 길을 살피거라. 나는 낭자를 모시고 뒤에 가겠다. 순간 보아는 긴장감이 팽팽한 연줄처럼 전신을 휘감는 듯했다. 드디어 둘만 뒤처져서 가게 된 것이다. 보아는 벼랑길이 무서운 듯 천천히 걸어갔다. 군사들과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낀 보아는 이중업에게 물었다. 진정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중업은 아무 말도 없이 걷던 보아가 말을 걸어주니 기뻤다. 그러기에 내가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겠소? 날 믿어주시오. 낭자만이 내 사람이요. 난 이미 낭자가 아니라 엄연한 김정의 부인이다. 네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구나. 보아의 갑작스러운 격한 목소리에 이중업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내 남편의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보아는 말을 끝내자마자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이중업의 가슴팍을 찔렀다. 보아는 원수를 갚는다는 생각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정신없이 칼을 휘둘렀다. 결국 이중업은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한없는 벼랑 끝으로 떨어졌다. 보아는 비수를 든 채 정신없이 오던 길을 되돌아 달렸다. 집에 도착한 보아는 남편의 목을 찾아들고 어딘가 있을 남편의 몸뚱이를 찾아 산속을 헤맸다. 남편의 시신은 숲속 외진 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보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시체를 반드시 땅에 눕혔다. 서방님, 곧 뒤따르오리다. 보아는 남편의 목과 얼굴을 맞추고는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3번 절한 다음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남편의 곁에 쓰러졌다. 먼 산 끝으로 하나둘 새벽별이 지고 있었다. 한 줄기 유성이 포물선을 그리듯 서편 하늘로 눈물처럼 떨어져 내렸다. 끊어졌던 밤새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면서 유난히 길었던 장수산의 밤이 두 사람의 슬픈 사랑처럼 끝나가고 있었다.